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넘게 계속되던 미국과의 관세와 안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새로운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관련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양국이 큰 틀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합의한 뒤 108일 만에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한미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대통령실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우리말로 발표된 6쪽 분량 팩트시트에는 1,500억 달러 규모 조선산업 투자, 반도체 분야 최애국 대우 등 핵심 산업 재건 방안이 담겼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전자권 전환을 위한 협력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시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미국의 연료 조달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국제사회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정상 간 협상 결과물인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적시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해 동의를 끌어낸 핵잠수함 확보 문제가 문서로 담보된 겁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어디에서 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점은 한국이 건조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 필리 조선소로 지목한 적이 있고 연료 제공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 있어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별개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를 기점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절차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권한만 확대하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정부는 협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무역 안보 관련 설명 자료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투자 선정의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51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3,500억 달러 안에는 한미 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될 1,500억 달러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선협력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보증과 선박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요. 투자 수익 역시 모두 우리 기업이 가져갑니다. 다만 나머지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여러 조건이 달렸습니다. 먼저 미국 상무장관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한국이 투자 금액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이런 투자 사업 선정은 오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면 한국과 미국이 9대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네, 한 해 수십조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양해각서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45 영업일이 지난 뒤에 납입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대로 달러를 모두 송금하면 외환시장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천억 불의 투자는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금 마련도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정부는 또 달러를 시장에서 대규모로 사들이는 대신 별도 특별 기금을 설치해서 외환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환 채권을 발행하는 수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완화 대상이 확대되지만 수입 물량 자체가 적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미관세가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시점은 이번 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전격 발표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결실이자 모범 답안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미국만 이득을 보는 백지 시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전해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즉각 반색했습니다. 내란이란 악조건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에이펙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까지 역대급 성공을 거두었다며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익을 지켜낸 모범 답안이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며 공세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추진을 두고도 여야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여당은 수십 년 수건 사업을 해결한 굉장한 성과라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잠수함 국내 건조 명시가 빠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치밀한 세부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을 지은 겁니다. 필리조선소에서부터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핵추진 잠수함 10년 후에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두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입장차가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노만석 차장이 퇴임하며 검찰총장을 대행할 신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개혁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맞춘 원포인트 인사인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둔 사건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고검입니다. 네, 신임 대검차장이 바로 임명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노만석 차장이 퇴임한 지 반나절 만에 이루어진 정부의 원포인트 인사입니다. 검찰개혁 등 현안들이 시급한 만큼 대행체제로 검찰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거로 보입니다. 구 고검장은 내일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업무까지 대행하게 됩니다. 구 고검장은 조금 뒤 오늘 퇴근길에 간단히 인사와 관련한 입장을 제 뒤에 있는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나와 밝힐 예정입니다. 예, 이번 인사는 결국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때문인데 논란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노대행이 사퇴했지만 항소 포기 결정을 둔 대검과 법무부 입장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을 뿐 판단은 검찰이 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대검은 참고한 게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노대행도 앞서 항소 포기 결정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고 사의 표명 직후엔 지난 정권이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은 퇴임하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노대행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퇴임식 이후 대검 청사를 떠나면서도 항소 포기에 전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아 추가 입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퇴임사에서 검사들의 반발이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꼬박 일주일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항명 검사장의 보직 해임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장동에서 규탄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구나. 탄핵 소추만으로 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까지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만큼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법무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4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이 됐다고 민심을 자극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법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은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는데 그럼 대체 어디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 국정조사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고집하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는 불공정하다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명칭과 범위, 소관 상임위 등 이견만 수두룩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이견을 좁혀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얻을 명분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파면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정치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희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도 항명이 징계 대상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 때 집단 행동을 했어도 항명이냐며 명확한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오전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손님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돌진 전 후진하다가 가판대와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리며 기어를 잘못 놔 차량이 전진하자 급하게 차량에 올랐고 이때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A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여파가 여전했습니다. 찌그러진 조리용 기계들이 나와 있고 자전거도 휘어진 채 서 있습니다. 일부 상점은 영업도 중단되는 등 시장 곳곳엔 사고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잔해를 치우며 진땀을 뺀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다 돼 있었고 저희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뭐 장사는 둘째치고 그래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시장 한켠에는 상인들 지원을 위한 대응반도 꾸려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시고 조금씩 사고 흔적은 지워지고 있지만 많은 상인과 손님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항소 포기 논란 여파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퇴근길 현장 연결합니다. 대검 차장 임명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와 관련해서 고검장님 입장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봉합하실 예정이실까요?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같습니다. 검사징계안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한 말씀. 네, 조금 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의 퇴근길 모습 보셨는데요. 무거운 책임감을 맡았다. 항소 포기 관련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가 났을 당시 목격자들은 시장 골목이 좁아서 피할 곳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전통시장 특성상 고령 손님들이 많았던 것도 피해가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부천 오정동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당시 CCTV 영상들을 보면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면서 상인과 손님들을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골목을 130m 가까이 질주하면서 시민들과 상인들을 대거 덮친 겁니다. 로켓, 미사일처럼 빨랐다는 놀란 시민들의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우당탕탕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차가 총알처럼 쭉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곳은 폭이 좁게는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게다가 골목에 물건이나 가판대가 있어 실제 통로폭은 훨씬 더 짧았습니다. 여기를 1.7m 정도 되는 1톤 트럭이 휩쓸며 사상자가 속출한 겁니다. 오토바이를 여기 주변에 세워두면은 폭이 좁아서 여기는 좀 많이 좁은 것 같은데 명절 되면은 사람이 꽉 차는데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게다가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11시쯤으로 시장이 한창 붐비던 때였습니다. 특히 시장을 찾아온 고령자들이 많았는데 보행장치를 밀다 사고를 당한 어르신의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김장철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었어요. 전체가 여기는 그래도 좀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아요. 시장 골목이 좁은 데다 고령자인 어르신들이 많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인데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매몰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철골과 잔해가 뒤엉켜서 매몰자 위치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보일러 타워에 진입했습니다. 절단기로 철근 하나를 잘라냈지만 더 크고 무거운 잔해가 앞을 막아섭니다. 몸 가누기조차 어려운 좁은 공간. 밤샘 작업에도 마지막 매몰자를 찾는 길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습니다. 나오겠어? 네, 거긴 없어? 마지막 매몰자는 다른 작업자들이 주로 발견됐던 6호기 쪽 잔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은 중장비를 동원해 해당 구역 위쪽 구조물과 잔해 일부를 해체했지만 안쪽에도 철골과 무거운 구조물이 겹겹이 쌓여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인 남차 한 1m 정도에서부터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하고 뒤엉켜 있습니다. 파이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꼬여 있고 꺾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방해하던 타워 4,6호기 해체 이후 매몰자 3명이 수습되며 작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마지막 한 명은 열흘 가까이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피해자 가족과 구조대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은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억울함,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 잔재해 있고. 소방은 해체 전문가와 구조기술자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잔해 안쪽으로 진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관저에 미사일이 있다고 말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모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한 차례 불발된 뒤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 오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당시 경호처 간부 이모 씨가 기록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휴대전화에 적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부하들에게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상병 특검의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고려해 2차 조사는 방문 조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김건희 씨가 재판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9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오전 11시쯤 퇴정했습니다. 김식집 변호인은 측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만큼 김 씨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고 김 씨는 이어진 오후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전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한미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항목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미 공동 설명 자료에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항목 아래 한미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한미 관세 협상 설명 자료 발표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10.7원 떨어진 1,457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장 직후 1,474.9원으로 뛰던 환율은 외환금융당국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밝히자 급락했습니다. 이어 한미 설명 자료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긴 점이 알려지면서 1,45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관련 움직임이 포함되는 데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전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해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도 타이완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타이완 유사시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과 한반도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面对关税战、贸易战，中方的立场很明确，要打奉陪到底，要谈大门敞开。 한국 내 반중 시위는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으로 본다면서도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我想越来越多的韩国人看得很清楚，他们是企图打中国牌，搞政治投机。 最终损害的是韩国的形象和利益。 다이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미 양측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며 중국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에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경기 밤 8시부터입니다. 이제 2시간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 경기장 앞에는 일찍부터 다양한 행사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A매치 100경기를 출전해서 센트리클럽에 들어간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가 마련한 카페입니다. 이재성 선수 티셔츠를 입었거나 기념품을 가지고 온 팬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센트리클럽 가입 기념으로 밝혔던 겸손한 소감 먼저 들어보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팀의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개인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팀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있고. 네, 대전은 이재성 선수가 처음 A매치를 치른 곳이기도 하죠. 오늘 경기장에는 이재성 팬존도 따로 운영이 되고요. 키링과 머플러를 넣은 한정 판매 기념품도 마련이 됐습니다. 관객들도 이제 꽤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 경기 때보다 관중석을 더 많이 채울지도 관심입니다. 이재성 선수 A매치 100경기 정말 축하드리고 똘망이랑 함께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전북 팬이라서 박진섭 선수랑 김진규 선수랑 송범근 선수 보러 왔어요. 오늘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대0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치를 볼리비아의 피파 랭킹은 76위로 22위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진 적은 없습니다. 세 차례 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 경기를 통틀어서 우리 대표팀의 득점이 단 1점에 불과했을 정도로 수비력이 탄탄한 팀이고요. 지난 9월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선 브라질을 꺾을 정도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황인범 선수,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 전략의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중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포함해 미드필드 조합을 새롭게 짜야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도로 미드필더 선수들만 해가지고 한두 차례 더 소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제 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선수들한테 많은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네, 미드필더의 역할이 바뀐다면 3백 수비에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의 역할에도 약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득점을 위해선 공격 라인의 협업도 중요한데요. 최다골 경신까지 5골 남은 손흥민, 그리고 최근 복귀한 조규성과 이강인이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는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드컵 조편성을 고려해서라도 볼리비아전 꼭 이겨야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피파 랭킹이 더 낮은 볼리비아에게 진다면 그 랭킹 포인트 하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종 목표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트2에 배정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포트 배정이 랭킹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랭킹이 떨어져 포트 3이나 포트 4에 배정된다면 강한 팀을 더 일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볼리비아전은 물론 다음 주 화요일 가나전까지 평가전 2연전을 모두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와 관세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고 대미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한 내용을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네, 다른 내용은 사실 이미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브리핑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이 문서화됐다고 보고요. 좀 제가 놀란 것은 그 우라늄 농축 문제와 또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미국에서 기존에 워낙에 반대하던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미 간의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그동안 원자력 사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내용이 일단 풀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중 교수께서는 경제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작년에 무역 흑자가 한 100조 원 정도 났는데요. 작년에 한 80조 정도가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는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더 많이 가까웠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더욱 밀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한 33%가 중국과 홍콩, 전체 수출의 20%가 미국, 6%가 일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 경제적으로도 더 밀착하게 됐다. 우리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15%를 이번에 문서화하게 되었고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는 날부터 이제 1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는 한국으로서는 잘 협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농축 우라늄이 이제 핵 잠수함 연료로 쓰일 거잖아요. 네. 이거를 확보하려면 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핵 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 말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그 핵연료라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는 다른 맥락의 얘기입니다. 네, 그 농축 우라늄 확보가 일단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 부분이 확정이 됐고 그 결단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부분 이전에 국무부라든가 에너지부라든가 국방부에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 의회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중요한 절차는 상당히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정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승인했을까요? 그건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번에 한국과 한미 두 정상의 협상은 포괄적인 협상입니다. 관세, 통상이라고 하는 큰 틀의 부분이 있고 안보 현대화라고 하는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또 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또 산업 발전이라고 또 그런 또 부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은 미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냈다라고 선전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치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협상하면서 한국 쪽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상업적인 합리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로 만들어내고 그 와중에 안보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건 사업으로 여겨졌던 몇 가지들을 미국으로 또 받아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그리고 또 미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해진다면 어떤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제조업은 한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한 1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특수선 분야라든지 이런 군함 제조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방위산업 수주고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의 방위산업 국가이고 2위가 현재 수주고 기준으로는 세계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MRO 사업도 유치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도 획기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방위산업을 평화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도 가지고 산업을 더 일으킨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아졌고 대한민국이 이 방위산업
조선업 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미국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공동 설명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사실 논란이 생산적인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 간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양해가 이미 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는 것이 미국 국민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이제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 그게 아니라고 뭐 박박 우기면서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했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살려주는 선에서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니 이런 비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건조되는 것 이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산 무기를 구매를 하고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을 하는데 거액을 쓰기로 했고요. 또 국방비에도 많이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세계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좀 지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국가 GDP의 2.3%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지비라든지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약 한 40조 원, 정확하게는 37조 원의 무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포함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3.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26년도 국가 예산이 한 728조 원인데요. 대한민국은 항상 국가 예산의 한 10%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약 한 7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늘려서 앞으로 더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전시작전권도 좀 우리가 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해소하는 것도 절차대로 좀 진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잘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전자권 환수 문제 임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오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렸다 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이제 양국이 합의하기로 돼 있는데 1단계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2단계 검증 과정이 거의 기술적으로는 끝났는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단계 검증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거의 종료 단계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검증이 완료되는 것은 정치적인 결단에 달려 있고 3단계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과거 1단계나 2단계를 볼 때 2, 3년 이내에 검증이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 차원의 정치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큰 방향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년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억 4천만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한
30배에 달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전체 수출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제가 전체 수출을 대한민국은 20%를 미국에 수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한 100조 원 정도 났는데 이 중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 이 가운데 900조에 이제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서부터 가장 많은 이익과 무역 흑자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도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한 2만 8천 명, 한 3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1.5조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지비로서 우리 한 47조 원 정도를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지출될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정부가 좀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한미군의 군사장비도 더 구매하겠다. 군사장비는 한 34조 원 정도 됩니다. 뭐 헬기라든지 전쟁을 준비하는데 더 국방을 늘리는데 이제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유지 비용을 최고 한 47조까지 좀 지원을 하겠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비용은 언급이 됐는데 주한미군 규모의 변경을 준다든지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확하게 주한미군 변경이나 이거는 그 문구는 없는데 예. 관련 문구는 있습니다. 관련 문구가 뭐냐면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런 이 영내의 어떤 전반적인 위협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한중 관계도 원만하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절충이 된 그런 표현이 돼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표현이 다 빠져 있고 다만 미국의 입장이 그 반영이 된 문장이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 공동 설명 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오후에는 또 MOU 서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가 2천억 달러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으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조선업 분야에 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국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정부는 당초에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해서 한 2천억 달러로 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완공하고 짓고 있고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30조를 금년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직접 투자로 우리가 2천억 달러를 하게 되고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을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도 21%에서 15%까지 최대한으로 낮추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바로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최적합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MOU 협약서에 이 경제 분야와 이 안보 협약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외환 시장 안정이라는 게 명문화됐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좀 배려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반반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인데요. 이 가운데 90%가 이미 미국의 간접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든지 주식으로 투자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 간접 투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로 바꿔라,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현재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씩 조달해서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현재 4,200억 달러를 미국의 채권과 주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매년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외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좀 지급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의 양해를 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최소한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안한 외환 보유고는 한 9,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 되겠고,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국가 GDP의 77%, 80%까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만의 인구는 2천만 명인데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결론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도 외환 보유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고, 이번 협정문에도 미국이 일부 양해를 해줬다. 좀 아쉬운 부분은 한미통화사업을 미국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와 2020년도에 600억 달러라고 하는 한미통화사업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통화사업을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분화되면서 좀 큰 우려는 덜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2026년에 51%가 됩니다. 2029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전 세계 국제 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 세계 한 40위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육성은 했지만 이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낮고 이게 원화가 굉장히 약세다. 우리가 금융을 더 육성하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에 한 1,500원 정도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그러면 계속 오른다. 내년에는 1,500원, 1,600원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북한과 중국이 반기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있었죠? 북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핵추진 잠수함도 당연히 그렇죠.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결과를 가지고 중국이 뭐 가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떤 맥락으로 볼 때 중국에서 좀 의구심이 있다든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좀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실제 국어와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변수인 사회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별로 차이가 커서 입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예상과 달리 이번 수능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영역은 국어였습니다. EBS가 수능 직후부터 집계하고 있는 가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6점 정도로 지난해 수능보다 7점이나 높아졌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이고 140점이 넘으면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합니다. 국어 영역에서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는 독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는데 전문가들은 국어가 이번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게 될 거란 평가도 내놨습니다. 선택지를 까다롭게 출제했던 영어도 1등급 비율이 적정 수준인 6%보다 낮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최대 변수인 사회탐구는 선택 과목별로 난도 차이를 보이며 어떤 과목에 응시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거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한 사회문화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는 쉬웠던 거로 분석됐습니다. 입시 업체별로 가채점 결과에 따라 등급 커트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은 이걸 보고 기존에 세워뒀던 전략이 유효한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수능 점수가 덜 나왔다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를 살펴 대학별 고사에 몰입해야 하고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도전해 볼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논술 면접 전형에 원서를 내놓은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하게 일단 판단을 서야 되고 탐구 과목이 실제적으로 정시에서는 중요하게 어떤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될 가능성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입시업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대입 전략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고 이번 주말부터 각 대학별 논술, 면접 시험이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프랑스 왕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석이 이미 잘게 분해돼서 암시장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한 도둑들은 단 10분 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No respectable person, jeweler, dealer, auction house would touch these jewels. They are simply too hot to handle, which unfortunately leads us to believe that in order to hide the crime, the criminals will have to break them down. 보석 재현만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술 훼손입니다. If you remove that historical part, maybe you can decrease the price, I don't know, by 2, 3 or 4.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이미 해외 암시장으로 보석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 보석 거래의 중심지인 벨기에 엔트워프가 유력한 거래처로 거론됩니다. Most of what they took from the Louvre are small diamonds, all diamonds, so they are not marked. You cannot follow them.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박물관에서 100건 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로 무척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겠지만 내륙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중서부와 전북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하면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여권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추진돼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퇴임사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퇴임식을 가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구 고검장을 내일부터 검찰총장 대행 업무를 맡는 대검찰청 차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구 고검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 조직 안정화와 본연의 책무 수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서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손님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돌진 전 후진하다가 가판대와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리며 기어를 잘못 놔 차량이 전진하자 급하게 차량에 올랐고 이때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A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엔 여파가 여전했습니다. 찌그러진 조리용 기계들이 나와 있고 자전거도 휘어진 채 서 있습니다. 일부 상점은 영업도 중단되는 등 시장 곳곳엔 사고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잔해를 치우며 진땀을 뺀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다 돼 있었고 저희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뭐 장사는 둘째치고 그래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시장 한켠에는 상인들 지원을 위한 대응반도 꾸려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시고 조금씩 사고 흔적은 지워지고 있지만 많은 상인과 손님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미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자금 요청 방식으로 지출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협상 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 마지막까지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면서 순전히 경제, 상업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핵 잠재력 확보나 핵 무장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주장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많았다며 우리에게는 버티기가 최대의 무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1차 협상 이후 석 달 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익 훼손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치 협상 상대인 것처럼 신속하게 합의하라고 압박한 게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버티는 게 우리의 유일한 힘이었다며 협상에 실패하길 기다려 공격하려는 것 같은 부당한 압력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의지를 재차 내비친 건데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등 한미 안보 합의에 따른 중국 반발을 염두에 둔 거라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 핵잠 도입 의지에 곧바로 우려를 제기했는데 대통령실은 대북 억지력 차원이라며 주변국이 문제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큰 산은 넘었지만 향후 한미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 관리는 이 대통령 실용 외교의 최대 난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관 합동회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7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재개와 논의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옮겨지거나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발견됐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과 고급 시계 상자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증거인멸 왜 하셨나요?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지켜봅시다. 앞서 김건희 씨 일가는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당시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자체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경정은 A4용지 1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받고 파견 기간도 2달 연장됐다며 조만간 사건 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사전에 협의하고 낸 보도자료가 아니라며 백경정에게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수사 방침에는 이해 충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패막이 됐다며 다시 개혁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또 입증됐다고 반격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입단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조희대 사법부를 겨눴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에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을 신속히 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다. 여당 내 3대 특검 종합특위도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다며 사법개혁 시급성을 강조했는데 내란의 중요 사건 수사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하고 특검 수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명령하실 것이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 찾아간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혐의 다툼 여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 장동혁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임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걸 두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쳤더니 강도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친 사람을 지금 때려잡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입니다. 여당이 영장 기각을 고리로 사법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론하는 건 사법부 독립하게의 연장선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무자비한 태도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개혁신당도 개헌 의견을 SNS에 썼다는 이유로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건 독재와 다르게 뭐냐며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최소한 기준을 확인했다고 이번 기각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딴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 시선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여권 주도의 표결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전국 흐름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있었던 제57차 한미 안보 연례회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는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의 공고함을 확인했습니다. 미 측은 확장 억제 제국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에 국방위를 지속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에 따라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미는 이를 가속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6년에 한미연합사의 완전 운영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조선 및 MRO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서 전투 함정과 항공기 분야의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함정 건조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는 이러한 성과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국방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1,470원대에 오르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대미 직접 투자 2천억 달러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해 환율을 자극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외환당국의 이런 조치가 나오자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1,471원으로 출발해 1,474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꺾인 건 9시 21분쯤 나온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메시지 전후. 9시 9분 1,474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30분쯤 후 18원 하락한 1,456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외환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오늘 아침 긴급 회동을 한 뒤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외환 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국민연금을 지목한 것은 외환당국과 체결한 650억 달러 한도 외환 수화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외환 수합을 통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취득 시 국내 달러원 환율을 거치지 않고 외환 당국과의 수합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한 오전에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명문화한 점도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2천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이며 달러를 시장에서는 절대로 조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아마 원화의 어떤 절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그거는 한미가 서로 바라지도 않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금액이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1,45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터라 외국인은 증시에서 선물과 현물을 합쳐 3조 1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코스피는 3.8% 내린 4,011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2.2% 내린 897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싼 집은 가격이 더 오르고 싼 집은 내리면서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이가 45배로 벌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3억 4천만 원으로 9천만 원 올랐지만 하위 10%는 3천만 원으로 100만 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는 44.7배에 이르러서 한 해 전 40.5배보다 격차가 커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SNS를 통해서 대포 통장을 모집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까지 가담했는데 통장 안에 있는 범죄 자금을 빼낸 계좌 제공자는 직접 추적해 보복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동영상 속 무릎을 꿇은 남성이 이발기를 들고 본인 머리카락을 밉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SNS에는 청테이프로 몸이 묶인 사람들 사진도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대포 통장 유통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로 통장에 들어온 조직의 범죄 자금을 썼다가 보복을 당한 겁니다. 산으로 끌고 가서 쇠파이프로 폭행을 하고 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조직원이나 계좌 개설자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리기도 했고요. 이들 대포 통장 조직은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통장 1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통장은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 돈을 받고 넘겼는데 이때 통장에서 자금을 빼내 달아나면 직접 추적해 보복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서 대포 통장 거래를 정지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업무를 맡은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포섭해 정보를 빼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3년부터 3년여에 걸쳐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직원 59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고 수익금 가운데 17억 5천여 원을 기소 전 추징부전 신청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년 전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죠.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들이받았고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솔을 맡았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버스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운전기사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한 것이라며 A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B씨도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교사직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 현장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1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자 일선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담임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을 감형해 선처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검찰이 2019년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엄중한 우려를 전하고 핵 추진 잠수함도 한반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해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도 타이완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타이완 유사시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과 한반도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面对关税战、贸易战，中方的立场很明确，要打奉陪到底，要谈大门敞开。 한국 내 반중 시위는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으로 본다면서도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我想越来越多的韩国人看得很清楚，他们是企图打中国牌，搞政治投机。 最终损害的是韩国的形象和利益。 다이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미 양측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며 중국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의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에 담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주변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 억지력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다양한 투발 수단 중 잠수함 투발 수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뒤 19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고 21일 남아공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귀국길에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등 7박 10일간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20일 남아공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미, 중, 러 3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합니다. 앞서 발표한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빠진 건데요. 1999년 G20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 시간 13일 브리핑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国集团作为国际经济合作的主要论坛，应该加强团结合作，共同应对挑战，推动完善全球经济治理，为促进世界经济增长和各国发展繁荣做出积极贡献。 앞서 러시아는 지난 4일 막심 오레슈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G20 정상회의에 가지 않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리 참석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인들이 남아공에서 농장 몰수와 살인, 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Terrible things are happening in South Africa. The leadership is doing some terrible things, horrible things. So that's under investigation right now. We'll make a determination.
미국은 내년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리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대표단이 아무도 가지 않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남아공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쓴 입맛만 다시고 있습니다. G20 will go. All other heads of state will be. In the end, we will take fundamental decisions, and their absence is reality. 1999년 출범한 G20의 연례 정상회의에 슈퍼파워인 미중러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개막도 하기 전에 빛이 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멤버 5명은 항소 기한인 오늘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보인 데 대해서 팬들이 완전체 컴백을 응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지난 1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과정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더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관계가 재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찬호와 강백호 등 대여급 선수는 물론 김현수, 김범수 등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번 겨울 FA 시장의 키워드는 리코 에이전시, 셀러리 캡, 메이저리그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리그 정사급 유격수 박찬호를 원하는 팀은 확인된 것만 원소속팀 기아를 비롯해 두산과 롯데, KT 등입니다. LG의 우승을 이끈 베테랑 김현수는 두산이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불펜 이영환은 삼성을 비롯해 여러 팀에 관심을 받고 있고 삼성의 포수 강민호는 롯데가 다시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수는 모두 같은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올해도 FA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리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에이전트니까 어차피 리코가 판을 다 짤 것 같은데. 그러겠죠. LG는 김현수와 박혜민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문제는 셀러리 캡입니다. 다음 시즌 143억 9천여만 원으로 5% 늘었고 위반 시 제재금도 줄었지만 이미 한 번 위반 사례가 있는 LG로선 이번에는 셀러리 캡 안에서 연봉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승 프리미엄도 있는 상황에서 김현수와 박혜민의 오버페이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 김현수의 두산행, 박혜민의 한화행의 가능성이 더 실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에이전트가 잘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하고 LG에서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체력적으로나 선수들과 경쟁이 아직 안 밀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는 메이저리그. 이미 원소속팀 KT를 포함해 한화, 롯데 등의 레이더에 있는 강백호는 국내냐 메이저리그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올해 FA 계약은 혼전 분위기 속에서 뒤늦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대구는 3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척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16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에서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휴일 늦은 오후부터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중서부와 전북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자연스럽게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뜨끈한 국물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추위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국물을 많이 자주 먹을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국물 요리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또한 위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짜지 않게 그리고 조금 식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국물을 많이 먹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